할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속에서. 자, 필수예제 11번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함수가 연속이면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습니다.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줄여서 쓰면, 제가 요약해서 쓰면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진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 얘는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볼 일이 없어. 고3 때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최대 최소. 이거 못 구할 수가 없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닙니까? 이거 연속이죠.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에요. 그럼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제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쟤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래로 볼록. 아이고. 2분의 1이 대칭축이고요. 2분의 1이 대칭축이고, 그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그려진다는 얘기죠. 축에서 왼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가지겠지. 마이너스 1일 때. 됐습니까?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입니다. 여기는 제가 굳이 다시 부연 설명할 게 없죠. 이미 다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얘도 이건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인데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 맞지?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된 x값. 맞죠? 두 번째 점근선은 x 개수의 b, 1분의 1이니까 이게 두 번째 점근선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편안한 점 2 정도 집어넣어 보면 f2는 1분의 3이니까 3 나옵니다. 자, 여기 지나야 돼요. 그럼 이쪽이랑 이쪽이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됩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그려질 것 같아. 그려지는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2부터 5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럼 2일 때 값이 그대로 최대값이 되겠고 5일 때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얘가 최소가 되겠네. 자, 됩니까? 이건 다시 할 게 없죠, 사실.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자, 이게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에 있니? 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3페이지에. 자, 이게 연속에서 이제 뒷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의 이름은. 여기 잘 안 보이죠? 아주 옛날에는 뭐 중간값 정리라고도 했어요. 자, 얘는 방금 했던 최대 최소의 정리랑은 좀 달라. 잘 보셔야 돼. 자, 얘도 전제 조건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만족해야 되고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이고 자,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다르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K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만족하는 C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제가 조건에 맞게 fx를 임의로 그려볼게. 잘 보셔야 돼. 이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A부터 B까지 그릴 텐데 A,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양수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죠. 맞습니까? 닫힌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 끊김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은 달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FA랑 FB는 제가 지금 다르게 그린 거예요. 이때 함수값이 FA고 이때 함수값이 FB입니다. B인데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K라고 했어요. FA와 FB 사이니까 얘랑 얘 사이겠지. 여기 아무데나 제가 K를 잡아볼게. 아무데나 잡았습니다. 잡으면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은 얘네 둘을 그렸을 때 교점이 존재하면 방정식에 실근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그렸을 때 그럼 y는 k가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해. 잘 봐. A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B에서 함수값이 있는데 연속이래. 끊김없이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면 이 사이에 어떤 사이에 있는 K를 아무거나 잡더라도 무조건 만난다는 얘기죠.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집을 갈 거 아니야? 집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차를 타는 게 연속적이니 불연속적이니? 여러분들의 모션이 연속적이지. 당신들 뭐 텔레포트 할 수 있니? 못 하잖아.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뭐 GPS 같은 걸 달고 추적한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여기서 당신들이 집에 가는데 이 문 안 통과할 수 있어? 없죠.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웃음은 안 통과할 수 있다는 뭐 창밖으로 떨어지겠다는 그런 비약적인 논리 전개는 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작년에도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정은이 형아 미사일 80발 쐈죠. 여기를 남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근데 미쳐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보고 싶어. 그럼 이 도중에 소위 말하는 군사 분계선 뭐 38선을 지나가야겠죠. 걸어서 간다라고 하면 뭐 땅굴을 판다는지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도보로 몰래 간다라고 하면 어딘가 중간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지. 중간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게 이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 어떤 사이 값을 내가 K를 여기다 적지 않더라도 여기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K를 여기다 잡더라도 여기 반드시 통과해야겠죠. 맞습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 자체가 조금 알아먹기가 힘들지 않니? 알아먹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사이값 정리의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제 문제의 활용은 지금 이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이 책이 하자야. 밑에 메모를 해놔. 63페이지에. 이거를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다른 책에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 또는 활용이라고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방금은 아주 막 현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 적용하고 무언가를 활용을 하려면 형태를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 형태는 간단합니다. 일단 y는 fx가 여기까지 똑같아. 닫힌 구간이고요.
여기까지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지. 에서 연속이다. 전제 조건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뭐가 달라지냐? 요것만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아. 양 끝에서 함수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자,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서로 반대란 얘기예요. 반대이면 fx는 0의 실근 c가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고, 실제 문제는 얘로 풀 거야. 자, 영철이 정신 차리고 요 연두색만 적어주세요. 연두색만 63페이지에 일단 적은 걸 확인하면 제가 설명을 할게. 자, 됐습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이게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그러면 반드시 fx는 0의 실근 c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fx는 0의 실근이 뭐냐? 이거는 y는 fx랑 x축과 교점 찾는 방정식이죠. 자, 제가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 잘 봐. 이거 여러 번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 이건 한 번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고3 때까지 까먹기 자체가 더 힘듭니다. 자, 제가 지금 연속인 함수를 그릴 거야. 그릴 텐데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는 반대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가정했을 때 함수값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오게 그려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자,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는데, 잘 봐.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는데 연속인 함수래. 이렇게는 그릴 수가 없죠. 이거 함수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조건에 맞게 그린다면 뭐 이런 함수입니다. 맞죠? 그럼 x축과 교점이 있겠어 없겠어? 무조건 있겠죠. x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함수값의 부호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되니? 되는 거 맞지? 자, 얘는 연속인 함수인데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이면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통과하지 않고는 이렇게는 갈 수가 없죠. 이거 뭐 공간이 아니라 지금 평면이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지. 요 점이 뭐냐? 요 점이 fx가 0이 되는 점 아니야? 이 함수랑 x축과 만난다라는 게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입니다. 그럼 이거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그죠?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면 실근이 있냐 없냐 뭘 이용하지? 판별식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3차 함수도 배우고 4차 지수, 로그, 삼각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다 배울 텐데 그런 놈들은 판별식이 없지. 없는데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주의할 점 있어요. 이거 몇 번 만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몇 번 만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며.
맞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조그만 사실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 만나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입니다. 좀 말이 현학적이죠? 몇 번 만나는지 알 수 없고 실근의 부호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맞죠?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들이 집을 간다. 63번을 타는지 전철을 타는지 난 모르지.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 이 문은 무조건 지나갈 거야. 그치? 절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저 양반 또 딴 생각했지. 왜 웃지? 문을 안 지나가고 갈 수 있나? 너 혹시 초능력자니? 어딘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동선은 연속적인데 그러면 어딘가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나는지 모르죠. 뭐 정신병이 있어서 여기 왔다리 갔다리 5번 하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2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존재성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이게 머릿속에 완벽히 와닿진 않을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요. 그걸 이제 예제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73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이 순서를 잘 좀 보시오. 순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실근을 구하라고 나와 있니 지금?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균형 공식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시고 실근을 가짐. 존재성에 관한 정리예요. 그러면 실근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아, 나는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여기서 1학년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안 되고 근해 공식, 판별식 배운 적 없어요. 그거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이 꼴로 먼저 만들어야 돼. 제가 그냥 순서를 적어드릴게. 존재성에 관하여 물어보는 거니까 아, 사이값 정리구나. 그러면 fx는 0꼴로 변형하셔야 돼. 이게 뭔 얘기냐? 다 왼쪽으로 넘겨. 0 빼고. 다 넘겨. 오케이? 다 넘기고 자,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 구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도 이거 적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 잘 봐. 얘는 이미 다 넘겨져 있지? 넘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좌변에 있는 얘를 fx라고 할게. 그럼 이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좌변을 다 fx라고 했으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fx 연속함수 아니야? 연속함수 맞지? 왜?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그냥 연속함수임을 인정하자며. 네, 맞죠? 연속함수임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해달라는 게 이 방정식이지. fx는 0이라고 하면 이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교점 찾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주어집니다. 구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양 끝에서 함수값을 구해. 마이너스 2 되죠? 그 다음에 F2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1에서 함수값이 있고 2에서 함수값이 있을 거야.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음수죠. 2에서 함수값은 3이 나왔어요. 양수죠.
근데 내가 이 함수 fx를 그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올라가야 되지. 연속인 함수니까. 그럼 바로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존재하는 건 확실하죠. 존재하는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은 답제는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실근은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x축을 도중에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똑같이 해볼게. 쉽잖아. 이거 fx라고 해. 자, 근데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1, 2예요. 그럼 f-1 한번 구해보고 음수 f2 한번 구해보고 얼마니? 양수죠. 그럼 그래프를 제가 다시 한 번만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였는데 2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근데 연속인 다항함수니까 도중에 반드시 fx는 0이 되는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지. 몇 개 나오는지는 알 수 있다고? 없어. 몇 개 나오는지 알 수 없고 부호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존재성이라고 했어요. 있냐 없냐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됐습니까? 제가 이해했나 모르겠네. 일단은 뭐 이해하셨을 것 같고 혹시 몰라서 77페이지에 2-2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77페이지에 2-20. 이제 활용을 좀 해봅시다. 여기는 근데 이 문제집보다 실제 기출은 훨씬 어렵게 될 거야. 근데 그건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방정식 다 좌변으로 넘겨져 있고 우변 0이네. 그럼 좌변에 있는 애를 fx라고 두시고 얘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당연히 연속입니다. 근데 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냐 이 열린 구간에서 얘가 x축이랑 만나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문장을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저건 방정식인데 그래프로 보면 얘가 x축이랑 만나냐라는 얘기입니다. 만난다. 그러면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 구해보고 이렇게 되죠. 둘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나와야지만 하죠. 반대로 나와야만 합니다. 아니 선생님 둘 다 반대로 안 나오고 둘 다 음수 나와도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데 100% 만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 100% 만난다라고 확신하려면 함수값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x축과
무조건 만납니다. 그러면 얘랑 부호가 반대란 얘기는 부등식으로 작성해보면 곱해서 음수란 얘기죠. 자, 됐습니까? 우리 더하면 빵이지. 이해되는 거 맞지? 쉬워. 내가 여기서 우리 집에 가려면 여기 통과해야 되잖아. 이거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번 통과하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고 어떻게 통과하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고교 수학의 꽃이다. 자, 여기는 일단 제가 그냥 판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이게 어디까지 과학을 배웠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 중에 혹시 1학년 때 과학을 배우면서 벡터량, 스칼라량 배웠습니까? 질량과 무게의 차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 배웠네. 왜 누구는 끄덕이고 누구는 안 배웠다고 그래. 자, 기본적으로 물리량을 나누는 게 벡터량이랑 스칼라량. 지금 물리 시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변화율, 즉 물리적인 관점에서 튀어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써줘야 되나? 이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칼라량이라는 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방향을 포함하지 않고 크기만 중요한 거. 벡터량은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포함한 어떤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량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속도, 가속도, 무게 뭐 이런 것 등이 되겠고, 스칼라량은 방향은 없이 오로지 크기만 나타내는 거니까 수학 시간에 필요한 것만 볼게. 속력, 이동, 거리 등 말합니다. 뭐 제가 어렵게 뭐 질량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게. 가장 구분해야 되는 게 요거.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속도의 정의를 배웠는데 속도의 정의 어떻게 배웠죠? 거석시로 때려 외우신 분도 있겠고. 속도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이게 물리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실 거야. 시간분의 변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는. 네, 맞죠? 변화된 위치. 변위라고 줄여서 두 글자를 쓰고, 수학 시간에는 보통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맞죠? 이 속도의 정의라는 거 다 알지? 근데 이 정의를 보면 얼마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 위치가 변화했느냐. 위치는 그러면 벡터량일까요? 스칼라량일까요? 위치는 벡터량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으면 처음 위치랑 지금 위치랑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학 시간 아니니까 수학 시간에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 근데 이렇게 갔다가 1m 이렇게 왔어. 위치의 변화량은 빵이죠. 근데 나는 이동을 했지. 이동 거리는 2m입니다. 1m, 1m. 오케이? 둘의 차이점은 알겠죠? 둘의 차이점은 아실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 수학이나 물리에서 기준을 잡을 건 먼저 속도예요. 얘를 먼저 배우고 속력은 거기 서브가 되는 개념으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속도는 보통 우리가 velocity, V로 많이 표현할 거고, 시간은 보통 T로 많이 표현합니다. 타임. 근데 위치는 그때그때 다 달라요. X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다르니까 얘는 그때그때 다르더라 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얘를 이제
한글로 안 쓰죠. 수학이든 물리든. 이거 이렇게 쓸 거예요. 속도는. 자, 편의상 제가 위치를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보통 x라고 많이 쓰니까 x라고 쓰겠습니다. 변화량을 수학에서는 델타라고 해요. 델타. 이게 속도의 정의입니다. 앞에 세모, 정삼각형은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진 세모를 우리가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호로 속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호로. 자, 기호로 속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델타 t분의 델타 x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1시에서 3시까지 10km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죠. 5km/h가 되겠지. 이게 시간의 변화량이지. 1시에서 3시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10km 이동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쓰면 원래 멈춰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고요.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부터 다 보셨을 텐데 속도를 한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이게 원래 정의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로 정의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이면 얘가 기준이 되는 양이고 위치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비교가 되는 양이고 항상 수학에서 기준이 되는 양이 분모에 오고요. 비교하는 양이 분자에 옵니다. 자, 헷갈리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상식적으로만 답변을 해봐. 합격률. 여러분들이 S대에 가고 싶어. 100명 지원했어. 15명 합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당신들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합격률을 100분의 15라고 하니? 15분의 100이라고 하니? 100분의 15라고 하겠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100명 지원했는데 15명 합격했어? 그럼 합격률이 100분의 15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거라고. 근데 이 100분의 15 합격률의 그럼 문장으로서의 정의가 뭐냐?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입니다. 맞죠? 지원자 수 100명이 분모로 갔지. 합격자 수 15명은 분자로 갔죠. 기준 양분의 비교량. 아마 기억이 아득할 텐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식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야. 물론 이 용어는 조금 달랐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계속 뭐 딴 얘기를 하는 것 같겠지만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시간에 대한이니까 시간이 분모로 깔려야 되고 위치가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랑 이동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치랑 이동거리는 다른 겁니다. 나 요즘 과학에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물어볼게. 내가 이렇게 걸어왔어? 일 했니 안 했니? 일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일 했어? 이 양반들이 과학을 발로 배웠구만. 내 힘의 작용 방향이 이쪽이고 이동 방향이 이쪽이죠. 이때 일 안 했다고 배우지 않니? 잠깐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과학이랑 짬뽕이 돼서 당신들의 배경 지식을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최대한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미분이 고교 수학에 꽂히기 때문에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냅다 공식만 때려 놓을 수 있겠지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학원에 가라고 하면 학원에 안 가고 막 PC방을 가고 막 뭐 화장실에 짱 박혀서 이상한 뭐 게임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몸에 이거 좀 뭐 공산주의 같네. 몸에 핸드폰에 GPS를 달았다라고 해볼게.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집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쪽은 시간입니다. 그럼 집에서 밥을 먹이고 학원을 보냈어. 보냈고, 자, 이쪽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제가 문자는 쓰지 않을게. 위치를 x라고 쓰면 x축, y축 헷갈리니까. 자, 뭐 이렇게 있다라. 아이, 어딜 지났다라고 할까? 자, 처음에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있었는데 학원 갔다 올게 엄마 하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GPS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다 체크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연속이 되겠습니까? 불연속이 되겠습니까? 연속이겠지?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행여 안 좋은 일로 납치를 당해서 뭐 수신기가 뽀개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위치는 계속 연속적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갔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제가 위치를 표시한 거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1시에서 2시까지 제 속도는 얼마입니까? 얼마죠? 1시에서 2시까지 제 속도 1이야? 왜 1이죠? 자, 이게 위치래. 그럼 속도는 다 보고 있니? 관심 좀. 1시에서 2시면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지? 1시간이야. 1시간이잖아. 식으로 표현해봐. 2 빼기 1. 근데 처음 위치가 1시일 때 나 여기 있었지. 이거 다니는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집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 2시에는 몇 킬로 떨어진 점에 있습니까? 3km 떨어진 점에 있죠. 얼만큼 이동했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단위는 생략하고 쓰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제가 지금 구한 속도가 평균 속도입니까? 순간 속도입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평균 속도 구한 거지? 네, 그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비단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시간에 다 배울 텐데 항상 기준이 되는 양이 분모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다 다룰 거 아니니? 이 중에 경제학을 전공한다라고 하면 소득에 대한 소비의 변화율 뭐 이런 것도 배울 거고. 자, 속도라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그냥 두 글자를 썼지만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떤 변화율의 일종입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평균 속도예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예요. 제가 지금. 평균 변화율 중에 너무 더운가? 아니야. 지금 눈빛들을 보니 역시 물리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몹시 졸린 것 같아. 자,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온 거예요. 저는 속도.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잖아.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테두리 안에 속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구한 속도는 정확히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평균 속도입니다. 맞죠? 여기까지가 물리예요. 물리. 오케이. 근데 나는 물리 선생이 아니잖아. 물리 선생이 아니야. 근데 2 빼기 1분의 3 빼기 1라는 게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기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2라는 숫자는 정확히 이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맞죠?
이게 돼요? 이건 물리적인 개념이고 결국은 변화율은 기울기예요. 이게 수학이라고. 되지? 한 번 더 해볼게. 잠깐만.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내가 집에서 엄마가 1시에서 4시까지 우리 아들을 모니터링 했어. 난 또 딴짓 할까 봐. 1시에서 4시까지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은 3시간이고 3시간이 흘렸고 1시일 때 위치는 1인데 4시일 때 위치는 5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거는 3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3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한 건데 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걸 다 지우고 생각해보면 오로지 이 시계만 집중하면 4에서 1 뺀 거분에 5에서 1 뺀 거니까 이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구한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여태까지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기울기를 연락에 배웠는데 기울기는 변화율의 관점에서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많은 평균 변화율 중에 속도라는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건 물리적인 개념이고 기울기의 의미가 결국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평균 속도. 다 좋아. 평균 속도를 다 좋은데 여기서 수학자들이 뭐가 궁금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뉴턴, 이름 들어보셨지? 뉴턴, 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궁금한 건 1시부터 3시까지의 평균 속도가 아니야. 그건 다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당신도 초등학교 때 다 구하지 않았어? 이 양반들이 궁금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네가 정확히 1시 반의 속도가 얼마냐? 1시 20분의 속도가 얼마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속도라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이 앞에 두 글자 뭐 들어가야 돼? 딱 1시라고 지정했으면 순간 속도죠. 맞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면 평균 속도라고 하고 딱 오후 1시에 네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이건 순간 속도입니다. 맞죠? 참고로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는 다 순간 속도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운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제한 걸려 있죠. 혹은 야구 선수들이 공을 뿌리면 스피드건으로 속도 측정하지. 그거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에서의 최고속 다 찍히죠. 그 순간 속도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 아이디어 이해할 수 있나 모르겠네. 먼저 그러면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변화율, 요 그래프에서는 속도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면 내가 2시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려면 만약에 2시랑 2시 1분이다. 2시랑 3시다. 그럼 이게 평균 속도지. 2시에 3시까지의 평균 속도. 근데 여기 2시 반이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2시부터 2시 반까지의 평균 속도죠. 그럼 이 점을 한없이 어디 가깝게 가져가면 될까? 2시에 가깝게 가져가면 자, 이걸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거 위치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도 더럽게 많이 볼 거야. 자,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편의상 y는 ft라고 합시다. 헷갈린가? fx라고 합시다. 그냥 시간 x라고 하고 자, 그럼 여기가 뭐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죠. 근데 더 당겼어. 얘를 일로 당겨서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에서의 평균 속도죠.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해봐. 그럼 2시에서의 순간 속도는
수학적 의미로는 뭐가 나올까? 2시에서 뭐 나오겠죠? 우리 배웠잖아. 접선의 기울기 나오지 않을까? 1시든 2시든 그 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잠깐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자, 이제 시간과 위치는 좀 잊읍시다. 저는 특정한 예시를 든 거고 변화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 이제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수학할 때 x값 기준으로 하니 y값 기준으로 하니? 항상 x값 기준으로 하죠. 과학적 용어로 따지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지. 맞습니까? x가 변해야 y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 표현에서 x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여러분들 책에 보면 81페이지에 있죠.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변화율이 왜 기울기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혹시 못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지금 물리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적어주시면 돼.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의 차분에 오케이. 평균 변화율. 자, 참고. 지금 저는 지금 처음 알려드리니까 계속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학에서는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순간 변화율을 살펴볼 거야. 자, 순간 변화율은 2시부터 3시, 1시부터 3시가 아니라 딱 정확히 2시, 3시, 4시 이런 점에서의 아까 스피드건 얘기했듯이 순간 속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나는 A에서의 그 찰나의 짧은 시간에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B점을 어디에 가깝게 가져가면 돼? A에 가깝게 가져가면 되겠죠. 이 정도, 이게 지금 시간의 차인데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면 아주 찰나의 시간에 위치의 변화량 관측할 수 있겠지.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B점을 A에 한없이 가져갈 때 이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로 약속을 하고요. 오케이? 그럼 기하학적인 의미는 뭘까라고 보면 만약에 B가 여기까지 왔다. B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A, B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테고 B가 여기까지 가까워졌다. 라고 하면 이 점,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B가 거의 여기까지 왔어. 뭐 나오겠니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자, 그럼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수학 시간에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는 얘를 미분 계수라고 부를 거야. 미분 계수인데 A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B라는 점을 A에 한없이 가깝게 가져갔으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호로 약속해서 쓰기를 F'A라고 쓸 겁니다.
자, 이 기호는 대시라고 읽는 수학 선생님도 있을 거고 다시라고 읽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조금 일본식 표현이니까 저는 그냥 교육과정에 나온 대로 프라임이라고 읽을게. f 프라임 a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시기 전에 잠깐만 정리해 볼게. 변화율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 변화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가 속도를 예시로 든 거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맞죠? 그럼 물리에서 평균 속도, 순간 속도를 배우는데 평균 속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구했던 속도가 평균 속도야. 시간의 변화량이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1시에 3시면 3 빼기 1. 근데 그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히 2시, 3시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는 게 순간 변화율이고 그런 물리적인 말을 다 떠나서 수학 시간에는 그냥 미분 계수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이 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